그러니까 결국 칸트의 미학 그리고 칸트가 행했던 미학의 주관화가 정신과학이 과학적 방법론에 종속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금 가다머는 진단하고 있는 건데요. 방금 미학의 주관화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칸트 그러니까 근대 이전 그러니까 취미론자들 흉이나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이나 취미론자들 이전 그러니까 근대 이전 중세까지만 해도 미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서 주로 이해되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항상 바깥에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뭐 셰프치벨이나 흉 같은 그런 취미론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칸트에 의해서 미는 주관화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미는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내가 내 안에서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미학의 주관화라고 지금 가다면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학의 주관화가 결국 인식 내지는 진리를 과학적 방법론에 종속되게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학의 주관화라는 말 자체가 이 진리와 방법이라는 가다머 책의 목차 중에 있는 한 챕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다머가 그 자신의 저서에서 이 칸트의 미학에 대한 비판에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다머는 칸트의 미학과의 비판적인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적 해석학을 정초시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비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해석학을 드러낸 거죠. 이제 잠깐 우리가 칸트의 미학을 살펴볼 텐데요. 왜냐면은 칸트의 미학을 우리가 봐야지 좀 이따가 가다머가 놀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미적 경험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적 경험,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험이란 칸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의 정신 또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내 바깥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은 아름다움, 즉 미는 저 바깥 객관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발생하고 또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장미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다 말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다 느끼기도 하죠. 이것을 바로 칸트는 취미 판단이라고 불러요. 또는 취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게슈마은 일단 취미로 하겠습니다. 취미 판단 또는 미감적 판단이라고도 부르죠. 아름답다라는 판단 또는 미적 경험은 취미 판단이란 얘기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장미꽃을 보면서 저거는 관목성의 화목이며 주로 야생종이 한 100여 종 가까이 되고 북반구에 뭐 한대, 아한대, 온대, 아열대 지대에 분포하며 등등등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때 나는 취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나는 인식 판단을 하고 있죠. 그 장미꽃에 대한 어떤 인식적 정보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취미 판단은 문제되고 있는 대상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판단입니다. 또는 이 대상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판단이죠. 왜 즐거움이 문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칸트가 볼 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대상이 우리 마음에서 즐거움이란 감정을 또는 쾌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이 나한테 쾌감을 준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반면에 어떤 것이 나한테 불쾌감을 준다면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죠. 칸트가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칸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취미 판단이라는 것은 감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내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취미 판단이고 이렇게 취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인식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판단하는 문제는 전혀 이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미 판단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취미 판단은 오직 그것이 나한테 쾌를 주느냐 불쾌를 주느냐 그것만 따져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적 경험, 아름다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 또는 취미 판단이라는 것은 인식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진리를 아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취미 판단은 도덕과도 무관하죠.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취미 판단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결국에는 취미 판단으로부터 인식 판단이나 또는 도덕적 가치 판단 같은 것을 원칙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바로 이게 가다머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도덕이나 인식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었죠.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는 도덕에 관심이 많고 또 인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할 때 여기 물병이 있구나 이런 간단한 판단조차도 이미 인식 판단이에요. 근데 내가 아름다운 것을 느낄 때는 이것은 물병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쾌감을 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쾌감 줍니다. 자, 근데 말하자면은 이것이 나한테 쾌감을 주느냐 불쾌감을 주느냐 문제 외에는 나는 무관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취미 판단을 무관심적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서 무관심성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 판단은 결국 쾌와 불쾌 외에는 일체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물론 이 방금 언급한 이 무관심성은 칸트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했던 그 취미론자들, 셰프츠베리나 허치슨 같은 사람들이 무관심성 개념을 이미 개진했었어요. 다만 칸트는 그 개념을 차용해서 더 정교화시킨 거죠. 근데 이 무관심성 또는 무관심적 태도,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나한테 쾌를 주느냐 즐거움을 주느냐, 즉 그것을 내가 아름답게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는 이런 무관심적 태도의 문제는 결국 예술의 자율성 문제와 연결이 되고요. 또 그와 더불어 예술 작품의 비실제성 또는 비현실성 문제와 연결이 되죠. 사실 이 문제도 칸트가 발견해낸 건 아니에요. 이미 중세 이전에 있었던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술 작품에 있어서는 허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예술 작품이 예술 작품이기 위해서는 허구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왜냐? 만약에 예술 작품에 허구가 없다면 그것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그 그림은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허구죠. 가짜 강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 작품으로 간주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내가 만약에 진짜 강아지를 데려다 놓으면은 그것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냥 강아지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예술 작품은 비실제적이어야만 한다고, 허구적이어야 한다고 이제 아우구스틴이 생각했는데요. 물론 이런 생각을 칸트도 이어받고 있죠. 다만 현대 미학사 예술사에서는 이제 뭐 듀시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레디메이드 같은 경우 실제 사물을 갖다가 놓잖아요. 이거는 진짜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걸 예술 작품이라고 전시를 하는 건데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 그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이 예술 작품은
어쨌거나 현실로부터 유리가 됩니다. 심지어 뒷상의 변기마저도 전시장에 놓이는 순간 현실로부터 유리돼요. 그 누구도 관람객이 뒷상의 변기에다가 소변을 보진 않습니다. 왜? 그게 예술 작품이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의 현실적인 용도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플란더즈의 개를 읽다 보면은 개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네로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엄청 슬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진 않아요. 왜? 진짜 죽은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픽션, 허구죠. 이야기잖아요. 진짜 누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가끔 드라마 같은 거 저희 어머니가 보다가 막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감정이입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우라병이 걸리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왜냐면 그건 허구니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비현실적이고 마찬가지로 미적 경험도 역시 비현실적이에요. 현실과는 어느 정도 유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에 대한 내 일반적인 관심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나는 미적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칸트의 통찰이죠. 말하자면은 그 무관심성, 그러니까 쾌와 불쾌 외에는 다른 어떠한 곳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태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주체는 일종의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그 주체가 미적 경험을 할 때 주체가 속해 있는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공간이고 이 공간을 칸트는 놀이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유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내 앞에서 연출되고 있다라고 할 경우,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 할 경우 그 안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오달로가 데스데모나를 목 졸라 죽이고 막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지라 하더라도 나는 현실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유희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깁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즐겨요. 물론 누군가 죽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죽이는 장면이 나한테 쾌를 주느냐 불쾌감을 주느냐 그 문제죠. 내가 쾌를 느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고 그건 좋은 예술 작품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놀이 공간, 그러니까 현실과는 다른 공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방금 그 누군가 죽어가는 장면을 나는 즐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예술 작품이 도덕과도 역시 분리되어 있다는 걸 뜻하죠. 미적 경험은 쾌, 불쾌 외에 다른 모든 관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덕과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키면은 예술 작품을 도덕적으로 검열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칸트의 이 무관심성을 이어받은 멘델스존 같은 사람은 예술 작품의 도덕적 잣대를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어디까지나 예술 작품 허구고 그 안에 묘사된 부도덕한 장면들도 역시 허구고 사실 큰 문제 될 건 없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예술 작품의 그 허구에 격렬하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유가 제제 나의 라이머 오렌지라는 아동 주인공을 성적으로 묘사를 해서 그림을 앨범 자켓에다가 이렇게 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었죠. 그때 사람들은 마치 제재가 실존하는 어린아이인 양 대했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그 표창원 씨가 관장했던 그 국회에서 열렸던 어떤 전시회에서 만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이었죠. 그 나체 원래 창녀를 묘사한 거였는데 사실 그 만해가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원래
비너스 티아치노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그린 비너스 그림을 구도를 그대로 따와서 창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그 상징물을 가진 여인을 거다 그림으로써 비너스도 연맥이고 이제 미술도 연맥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관람객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반응이 엄청났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저속한 그림을 그리냐. 근데 아마도 그 국회에 그 그림을 전시했던 예술가는 그런 것도 아마 노렸겠죠. 그런 그림의 원래 당연히 창녀 이미지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소동들.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결국 표창원 의원은 6개월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칸트의 그 취미 판단 개념을 잠깐 훑어봤는데요. 취미라는 게 사실 취향이고 감성 내지는 감각과 관련된 어떤 것입니다. 근데 가다머가 볼 때 이 취미나 감성, 감각 같은 것은 원래 인식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칸트가 이것을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 판단과 결부시킴으로써 원래 인식 기능을 가졌던 취미 개념이 순수하게 감성화되어 버렸어요. 또 그와 더불어 주관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또 칸트가 취미 판단을 무관심성과 연결시키면서 인식이나 도덕으로부터 분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대 미학 이래로 취미에다가 어떤 인식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힘들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취미와 또는 미적 경험과 인식을 분리했다는 거죠, 칸트가. 그런데 이렇게 칸트가 미적 경험을 인식으로부터 분리하고 또 객관적이던 미를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주관 안에서 느껴지는 쾌의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다시 말해서 주관화시켜 버림으로써 정신과학은 그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가다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주관화된 취미에서 인식이 배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관 자체가 인식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주관이 아닌 것, 즉 객관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과학은 자연과학은 객관적인 것을 탐구하죠.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이야말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론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정신과학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모델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게 가다머의 진단이죠. 결국 객관적이고 가다머가 비판하고 있는 메토드, 즉 방법적인 자연과학스러운 인식만이 인식의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또는 그것에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 주관적이거나 단지 감성적인 인식론적 접근들은 인식의 영역에서 추방되거나 아니면 폄하되었다 라고 가다머는 말하고 있는 거죠. 가다머의 미학 비판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칸트 미학 취미 판단 문제를 잠깐 살펴봤듯이 주관주의 미학이나 주관주의적 형이상학의 입장에서 볼 때 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실제적인 영역들로부터 분명히 고립되고 단절된 어떤 것이에요. 현실로부터 단절된 거죠. 현실 세계로부터. 또 칸트 이래로 특히 미학은 형식 미학이 되어버리는데요. 말하자면은
미적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적 경험은 그림이나 어떤 책에 담긴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림이나 책이 보여주고 있는 형식에 대한 반응처럼 여겨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미적 경험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린버그죠. 그래서 결국 미적 경험은 형식에 대한 반응이고 순전히 주관의 문제예요. 그것도 어떤 문제냐면은 주관이 자신의 감정과 관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의 자기이해 문제로 귀결이 되어버립니다. 아, 내가 쾌를 느끼고 있구나 라는 자각, 이게 바로 아름답다라는 미적 경험이 되니까요. 또 무관심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쾌, 불쾌 가늠하는 것 외에는 일체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물에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슈필라움, 그러니까 놀이공간에 들어선다고 했죠. 그 공간은 사실 초시간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다모가 볼 때 주관주의가 말하는 그 미적 경험이란 것은 오로지 경험자 자기 자신과만 관계하는, 왜냐면 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니까요. 쾌나 불쾌는. 게다가 무시간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적인 것에 대한 주관적인 사유, 말하자면 주관주의적 미학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이냐? 가다모는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일단 주관주의 미학은 지각의 향유, 그러니까 쾌에 대한 이 향유, 즐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술에 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방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또 형식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내용에 대한 특정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약하죠. 그리고 가다모 볼 때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술작품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일단 인식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형식은 그냥 즐기면 되거든요. 인식이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술의 형식과 내용이 인위적으로 분리가 되었고 미적 쾌감은 오로지 형식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방금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은 더 이상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속하지 않게 되죠. 일종의 놀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내적인 주관의 사건으로서 이해가 되죠. 미적 경험은. 그게 바로 사실 예술의 자율성 문제이기도 하죠. 예술은 현실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좋게 말하면 현실로부터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는 좋은 것 같지만 또 나쁘게 말하면은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참여로부터 유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초현실주의자들이나 다다이스트 같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다모가 볼 때 방금 꼽았던 이 세 가지 결과, 주관주의 미학의 세 가지 결과는 실제로 우리가 위대한 예술 작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위대한 예술 작품을 경험할 체험과 위배된다고 가다모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모가 볼 때 참된 예술 작품은 우리를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주관주의 미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이죠. 가다모의 입장에. 주관주의 미학은 현실 세계를 미적 공간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지만 가다모에 의하면 오히려 미적 경험이란 건 세계를 열어주는, 더 나아가서 존재를 계시해주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열린다. 존재가 열린다는 것은 곧 내가 세계를 이해한다. 존재를 이해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곧 더 이상 미적 경험은 순전한 어떤 쾌의 문제, 즐거움의 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식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진리를 인식하는 사건이 바로 미적 경험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다모는 미적 경험이 감각 지각, 그러니까 지각적 향유가 아니라 인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예술 작품을 접하거나 또는 관람할 때 단순히 어떤 쾌나 불쾌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는 경험을 하고 또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세계가 확대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확대된 세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조망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더 넓게 열린 지평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험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식의 경험, 그 전까지는 없었던, 왜냐하면 더 확장된 지평 안에서 갖게 되는 경험이니까 새로운 인식의 경험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예술 작품이 나한테 열어준 새로운 지평과 더불어 나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가다모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미적 경험은 결국 내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세계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밝히 드러내주는 경험, 또는 그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세계를 빛으로 밝혀주는 경험, 말하자면 세계를 트이도록 환하게 열어주는 경험인 셈이죠.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이 다 후기 하이데거가 존재의 계시에 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을 경험한다는 것,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그림을 보든 예술 작품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 작품은 세계를 밝혀주니까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분리되고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죠. 또 역사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관주의 미학이 말하는 거, 오히려 우리는 시간과 역사와 세계에 더 가까워집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예술 작품을 경험하면서 나는 더 시간적으로 돼요. 또는 더 역사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술 작품의 경험, 즉 미적 경험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의 통일성과 연속성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세계가 열리면, 그리고 세계 지평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더 확장되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확장된 형태로 취할 수 있죠. 말하자면은 세계가 열릴수록 그만큼 나 자신이 더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세계가 열릴수록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 작품이 나한테 주는 자기 이해란 건 어떠냐면 그냥 이해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 이해하는 이해인데 어떤 이해냐면 세계적 이해입니다. 글로벌하는 거죠. 나 자신을 세계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웃기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다모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경험할 때 그 예술 작품을 밝혀주는 그 세계를 밝혀주는 것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이해하게 될 때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나는 예술 작품을 마치 주체가 대상을 접하는 것처럼 조절하고 제어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술 작품으로부터 물음을 받고 있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예술 작품의 인도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해석자이죠. 그러면 결국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세계 이해란 무엇인가? 예, 그건 존재 이해입니다. 예술 작품은 존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예술가가 그 작품을 만들 때 결국 한 일은 뭐냐면은 예술가는 존재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또는 존재를 표현한 거죠. 그렇게 표현된 예술 작품은 또 존재하고 있죠. 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면서 존재를 이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술가가 하는 작품은 일단 어떤 진료를, 형태가 없는 진료를 형상화시키는 건데, 이런 형상화 자체는 가다모가 볼 때 바로 존재 진리로의 또 변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예술의 정당성은 그것이 나한테 미적 쾌감을 주느냐 아니냐, 즉 그것이 아름다우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죠. 가다모가 볼 때. 왜냐하면 예술은 인식의 문제니까요. 결국 예술의 정당성은 그것이 존재를 나한테 드러내 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술 작품을 통한 존재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어야겠죠. 어떻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존재가 열리고 세계가 열리고 나 자신이 열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가다모에 의하면 우리가 이해의 선구조에 이미 언제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예술 작품을 경험함으로써 세계를 또는 존재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해되는 방식은 내가 가진 나 자신의 어떤 진리 척도나 인식의 척도를 그것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저 바깥에 있는 예술 작품이란 대상을 내 안에 있는 척도에다가 환원시킴으로써 그 틀에 맞게끔 가공함으로써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함으로써 어디에? 세계에 또는 지평에 맥락에, 다시 말하면 해석학적 상황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는 세계를 그리고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미 언제나 내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갑자기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언제나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참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해석학적 상황이 이해 조건이라고 가다모가 말할 때 해석학적 상황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선구조, 이해의 선구조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해 조건은 선구조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이해의 선구조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세계를 진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기존의 전통적 해석학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찾아내는 게 주요 관건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쓴 건가? 내가 왜 화난지 알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문자를 보낸 건가?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게 주안점이었는데 이제 방향이 바뀌죠. 사실 작가의 의도나 저자의 의도는 가다모가 볼 때는 이해의 선구조에서 파생된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열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화나는지 알아? 이 질문에다가 나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보다 존재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큰일 나겠죠. 자, 일단 그 가다머 해석학이 분명히 전통적인 해석학과 구분되는 지점이 이 부분이겠죠. 작가의 의도가 가장자리를 밀려났다는 거죠. 해석한다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해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볼 때 이건 일단 작가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작품 자체인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작품의 의미는 작품 자체 안에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옛날 입장은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 안에 있다. 딜타이너 슐레야르마허. 가다모는 이 두 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 작품이 열어주는 존재에 있겠죠. 또는 세계에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은 텍스트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그 해석학자들이 가다모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베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